네,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최경련이 주목하는 뉴스 시간이고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미국과 영국이 딜을 했습니다. 네, 네. 핵심적인 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보편관세 10%는 그냥 유지하는 거고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서 조금 면세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받은 것 같고요. 그렇죠. 자동차는 25% 관세 물리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게 면제가 됐죠. 예. 미국한테 준 거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낮춰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식품, 근데 이제 식품 기준이나 뭐 이런 거 아마 이제 GMO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영국 내 법은 안 바꿔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예. 그렇게 지금 딜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영국과의 협상에서도 뭐 제약이랄지 뭐 이런 다른 분야는 전혀 지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지금 네. 뭐 트럼프가 제약도 얘기를 꺼내놓고 해서 예. 이것도 완전히 완결된 거라고 말하긴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조금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네. 이제 뭐 동맹국 중심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예. 뭐 가서 미팅을 가졌는데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긍정적인 거는 트럼프가 뭐 어쨌든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4월 초에 했는데 예. 이게 뭐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동맹국들이 반발도 하고 하니까 이게 뭐 막무가내로 이 사람이 계속 그 공세 수위를 높이지는 못하는구나라고 보는 거는 이거 뭐 나름 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말이 본 게임이죠. 중국과 스위스에서 또 고위급 미팅을 하니까 만난다. 베센트랑 본질이- 만나는 거죠? 네, 베센트 간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 고위 당국자 미팅을 네. 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만약에 제 생각에는 미중 간에 어느 정도 타협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좀 의미 있는 그렇죠. 변환 변곡점으로 봐야 되지 싶습니다. 희미한 터널 끝에 희미한 불빛, 뭐 완전히 이제 우리가 터널 지나갔다라고는 절대 속단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파이낸셜 타임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역 전문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WTO의 룰을 완전히 바꾸는 자유무역 협정이 진행 중인데 이게 제대로 다 끝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럼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와, 이렇게 예. 이야기, 마지막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이제 다자간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우루과이 라운드, 도하 라운드 해서 예. 기본적으로 그 일반 규칙을 다소간에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보편 관세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상호 관세는 이것의 성격이 굉장히 개별적인 국가 간의 이슈거든요. 개별 품목마다 또 다른. 품목도 다르고 너무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중국 관세가 뭐 몇 퍼센트나 너무 헷갈리니까 백악관에서 145% 했다가 바이든 때부터 한 거 있으니까 이건 또 245%도 있어라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 하나하나 다 한다 그러면요. 예. 기본적으로 뭐 한미 FTA도 그 양자간 협상이 7년 걸렸거든요. 예, 양국의 비중 맞는데 예. 그런 거라 그러면 예. 이게 뭐 90개국 이렇게 뭐 협상한다 그러면 예. 10년간에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또 USTR 그 미국 무역 대표 직원들이 300명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90개국과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고요. 이제 트럼프가 지금 말했던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말했던 게 상대방을 엄포 놓는 일종의 예. 블로핑이었다 그러면 예. 뭐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는 있겠는데 이제 뭐 각자 협상을 한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걸릴 수 있죠.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뭘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이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뭐 10% 보편관세는 영국처럼 적용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팬딩된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네. 기존대로만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네. 그럼 오히려 그냥 차근차근 하는 게 낫습니까? 그게 사실 어떻습니까? 뭐 정답은 없는데 예.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미난 게 재벌그룹 총수들이 사법 처리를 받고 그러면 재벌그룹 주가들이 잘 안 됐던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러네요. 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 뭐 사실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가 이제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계엄 정국 이후에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서로 이렇게 뭐 이 미국과 대화를 못한다, 공백이 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비교가 됐던 게 일본, 대만, 또 베트남도 굉장히 대미 협상했거든요. 예. 상호간세율이 더 높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많이 얘기하고 제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답이냐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게 뭔가 먼저 말해가지고 그것이 좀 이제 배려를 받고 예. 본질적으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에 투자해라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보조금을 줬죠. IRA나 이런 보조금을 주고 트럼프는 관세 물릴 테니까 니네 투자해라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했는데 예. 요즘 저는 대만이 완전히 친미 국가가 됐습니다. 그게 좀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본토로부터의 물리적인 공격의 위협을 그렇죠. 이제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만에서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이 대륙과의 뭐 교류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더욱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완전히 미국 쪽으로 붙었어요. 미국 음. 쪽으로 붙었는데 이제 그래서 바이든이 IRA를 하자마자 TSMC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제일 먼저 공장을 지었거든요. 예. 삼성보다 더 빨리 갔어요. 예.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작년에 적자가 6천억이었어요. 6천억 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완전히 중국과의 밸류체인이 딱 분절이 되고 미국에만 목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 그게 장기적으로 선제적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예. TSMC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게 참 너무 운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지. 또 사람도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이게 미국 쪽으로 올인을 해서 선제적 투자를 하고 했던 나라들이 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저는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뭐 방치하는 게 맞겠냐 뭐 그런 확신이 드는 건 아니지만 예. 뭔가 빨리 달려가. 우리 뭐 빨리 달려가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보조금 주기로 한 것도 주네 안 주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선제적으로 해서 확실성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저는 한번 이제 우리가 예. 지금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 미국에 올인하는 게 맞는지, 또 중국과 그렇게 적극적으로 척지는 게 맞는지.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뭐 한국 같은 나라는 중국 의존도 높았던 나라니까 중국으로부터 조금 이제 의존도를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죠. 맞다고 네. 보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 척을 지고 대립각을 세우는 거는 또 맞는지. 이제 뭐 미국이 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나름 뭐 돌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경제는 좀 실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무역 협상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뭐 대두가 되는데 예. 저도 크게 보면은 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중국이랑 뭐 처음 만났으니까 바로 뭐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안 네. 되겠죠, 뭐. 예. 뭐라고 서로 간에 뭐 호언장담만 하고 뭐 이렇겠지 뭘 일괄 타결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나올 수가 없죠. 중국이랑 트럼프가 너무 주말에. 명분이 없을 것 같고. 그쵸? 근데 이제 2018년에는 좀 타협이 됐었죠. 그때 네. 이제 중국이 상당히 좀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산 곡물 좀 수입해주고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이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적대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그런 거라고 이제 우리가 모두 느끼는 겁니다만은 약간 좀 전세가 좀 바뀐 느낌도 들죠. 그렇죠. 미국은 막 이제 윽박을 질렀는데
막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중국은 저는 뭐 중국도 데미지가 클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보다는 권위주의적인 뭐 정치 레짐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참자. 그러면 또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요즘은 이제 중국이 말하는 게 더 강경한 것 같아요. 중간에 타협 이런 거보다는 너네들 하는 게 공평하지 못하니까 이게 뭐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에는 뭐 지금 예상을 하자면은 뭐 뭔가 좀 조금이라도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그냥 서로 그냥 초기에 좀 기싸움하고 그런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 이제 시장의 반응도 조금 다르겠죠. 그렇겠죠. 예. 시장에 뭘 봐야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는 이제 미국 국채 가격, 네. 그다음에 환율 뭐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계속 주시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환율입니까? 뭐 환율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외국인이 계속 발다 좀 사고 있는데요. 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 가다가 지금 이제 1,400원 밑으로 갔다가 이제 1,400원 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1,300원대까지는 갔었잖아요. 1,470원대까지 갔죠. 여기에 70원. 거래해서요. 와. 그러니까 뭐 고점 대비 100원 정도 떨어졌는데 예. 이제 이 아시아 통화 강세를 선도했던 게 대만인데요. 예. 저는 대만이라는 나라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음. 지금 일단 미국이 주장하는 게 관세도 관세지만 환율 조정을 해야 달러가 좀 강하고 아시아 통화가 좀 약해져야 달러가 약하고 아시아 통화 미국에서 돈 많이 버는 아시아 국가의 통화 강해져야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개선된다라는 건데 80년대 중반에 미국이 그런 액션을 취했죠. 그랬습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미국의 말을 가장 잘 들은 일본이 1번. 엔화 절상을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미국 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근데 5월 초에 대만과 미국의 무역 협상 이후에 대만 달러가 고점 대비 한 10% 이상 절상이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인위적으로 누구도 환율을 인위적으로 뭐 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뭐 정책이 개입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인가요? 스티브 미란이라는 네. 사람이 미란 보고서란 두꺼운 보고서를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달러 그 약세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면 논의가 뭐 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환율이 아시아 통화가 좀 강해질 개연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중국 만나서도 계속 뉘앙스로는 그 이야기를 할까요? 환율 이야기를? 위안화 절상 이야기를?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예. 지금은 근데 미국이 중국에게 위안화까지 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엇나가가지고 예 이제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선 좀 위안화가 절상되면서 이제 좀 이제 좀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고 미국 물건 사주고 뭐 이러길 바라겠죠. 근데 네. 너무 많이 엇나갔어요. 근데 좋게 풀린다 그러면 2018년에 무역 협상을 했을 때 중국이 미국산 곡물을 수입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때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가 꽤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주말에 이 회담을 갖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볼 때 다음 주 초에 위안화 동향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위안화가 좀 강해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 위안화가 강해지면 우리 원화도 지금 거의 동조화 같이 강해지죠. 그렇죠. 예, 영내 통화는 같이 움직일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 투자에 미치는 시사점은 어쨌든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가 강해지면 그 자산에 돈이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원화가 강했던 게 또 이게 원화가 일시적으로 강하는 것도 굉장히 한순간인데요. 2022년 가을에 한 1,440원까지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는데 네. 2023년 2월에 한 6개월 됐죠. 1,220원까지 200원 떨어졌어요. 그때도 뭐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 이런 건 뭐 여전했고요. 단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16조 원 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아시아 통화 전반적인 강세의 맥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은 개선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그야말로 환율 주권 내줬다가 나라가 절단났어요. 그렇죠. 이게 그때 프라자 합의 직전에 엔달러 환율이 240엔 하던 게 한 7, 8개월도 안 돼가지고 한 6개월 지났더니 120엔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 배가 일본 절상이 됐네. 두 배가. 그럼요. 거의 일본 뭐 수출이 아주 망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내수부양하기 위해서 막 금리 낮추고 하다가 뭐 주택이나 아니면은 부동산과 폭등했지. 예, 폭등하고 버블이 생기고 예. 그거 뭐 수습하면서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학습 효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잘 알지. 우리가 환율을 주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 때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저는 단기간에 뭐 여기서 한 100원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그러면 네. 1,350원대? 뭐 그 밑으로 갈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린 1,300 것처럼 초반대? 지금 이제 미국 경제도 슬슬 나빠지고 예.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그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고 굉장히 신중한 얘기를 했지만 뭐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올해 연말로 갈수록 미국 경기는 굉장히 저는 뭐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금리 낮추고 그러면은 저는 원화가 상당히 사실 원화 강세라기보다 달러 약세. 달러 약세. 뭐 우리가 뭐 좋아서 원화가 강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80년대 일본의 학습 효과를 생각하면 뭐 몇 년짜리 엔이 계속 강해지는 궁극적으로 보면 240엔 하던 게 한 9년 정도 뭐 등락이 있으면 계속 약해지면서 엔화가 강해지면 80엔까지 갔거든요. 이야. 이제 그런 스토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겠죠. 오히려 제 생각엔 지금 좀 비슷한 게 2022년 4분기와 그 다음에 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200원 떨어졌어요. 1,440원에서 1,000원. 그런 정도의 흐름은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역사적으로 그 정도 강해지면 엄청 사죠. 늘 샀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서 원화가 강한 게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에 기반해서 원화가 강한 거라 그러면 그 과정은 매우 짧고 급하게 외국인 매수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인가 그 대한항공 주식도 꽤 대형주인데 그게 이제 원화 강세, 그다음에 저유가 이 두 가지 네. 요인 때문에 장중에 제가 보니까 한 8%, 10%까지 다 오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게 이제 경기는 별로 안 좋을 거야. 그러면 이제 유가는 낮을 거야. 네. 저유가.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될 거야. 그러면은 저유가의 원화 강세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항공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네. 외화 부채, 달러 부채가 많으니까 그렇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부채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유틸리티 뭐 그런 주식들 올라가는 것도 그러네. 이제 비슷한 맥락이니까요. 일단 그래서- 원유를 사와야 되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유틸리티 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제 생각에 그런 스타일의 주식들이 네. 뭐 그런 것들 뭐 검색해 보시면은 물론 네. 이제 그거를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 한번 걸르셔야 되겠지만은 이미 그리고 네. 올랐을 수도 예, 있어. 원화 강세소의 주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관심 깊게 보는 게 예. 중국과의 관계거든요. 아. 근데 한 2, 3년 전보다는 다른 네. 나라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좀 공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또 중국이 또 뭐 이제 러시아와 최근에도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습니다마는 약간 이제 서구의 잣대로 보면 민주주의 블록과 권위주의 블록이 나눠지고 있었잖아요. 예. 북한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또 군사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중간에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뭐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이란 걸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운 나라인데 그럼요. 예. 이제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방국에게도 지금 난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확실히 2, 3년 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가질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지는 것 같고 음. 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국에 우리는 선제적 투자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질서가 맞나? 정말 저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라고 보면은 우리가 뭐 중국도 상당히 뭐 우리나라 위협한다 이거는 뭐 저는 뭐 맞다고 봐요 경제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라고는 서로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저는 뭐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종목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미중에 다 팔 수 있는 기업? 그것도 있고 뭐 이제 뭐 우리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아. 것들이 상당히 좀 막혀 있었잖아요. 그러네. 많이 막혀 있었고 뭐 예. 한한령 같은 것도 있었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되게 심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예. 일부는 그렇죠. 저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미국 쪽에 올인하는 것도 저는 이게 좀 리스크가 클 것 같아요. 있지. 네.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큰 종목들이니까 제가 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야랑공도 아까 올랐던 거 봤고 최근에 KTNG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단단하다고 할까 주가가 네. 그런 거를 봤는데 그것도 아마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KTNG 거를 무조건 사갖고 가는 그런 풍토가 옛날부터 있었거든.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예. 내수 업종인데 그렇지. 수출하는 내수 막 이런 에너지 때 그렇게 했어요. 예. 내수인데 외국 사람들 와서 사는 거. 그렇지. 근데 그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이었죠. 옛날부터 고려 인삼을 우리가 팔았으니까. 네, 예, 뭐 그런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종목들이 제 생각에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뭐 그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수입 뭐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 텍스프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텍스프리 받아가는 면세점 같은 거. 면세점이나 네. 그다음에 그런 요새는 이제 다 앱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앱 종류나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십시오.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 내수 부양 이게 분명히 하겠지. 예, 내수 부양은 우리가 우리가 그 전임 정권이 이제 보수 정권이 사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거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자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 예산도 그냥 경직적으로 잡아 나가다가 뭐 내수가 안 좋으니까 계엄령 하기 전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다음에는 사실 조금 이상하긴 해요. 예산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뭐 추경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좀 그럼 아예 예산에 넣든가 그렇지만 그건 뭐 꼭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와도 관계가 된 거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그 집권자들도 내수 부양을 하기로 이제 했는데 6월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저는 또 내수 쪽은 뭐 장기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굉장히 강한 부양책이 나올 것 같아요. 단기 중기로 봤을 때도. 그것과 연관해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는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하를 분명히 시사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연말까지 뭐 그 정도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4번 또는 이제 한 3번 정도가 이제 보편적인 관측인 것 같은데 0.25%포인트씩 내린다.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금리나 이제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오는 걸 막아야 된다. 금리나 플러스 내수 부양이면 그러면 건설주 같은 것도 반등할 수 있습니까? 또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가 이제 우리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정파가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나빠지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것도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성 논란 애초부터 있었고 그거 할 때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한 거예요. 상당히 급하게. 뭐 저는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뭐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니 안 되니 뭐 돈만 논란이 많겠지만 놀라 많겠지. 근데 어쨌든 주식은 뭐 거기서 어쨌든 돈을 버는 기업들이 또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보시면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보면 지금은. 뭐 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면 이제 쭉 말씀드린 게 엄청난 수출 관련 주식들보다는 왜냐하면 관세가 뭐 조금 낮춰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타격은 받을 거니까. 그렇죠. 또 미국 경기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내수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네요. 내수도 인프라 투자도 제 관찰로는 에너지 인프라 쪽을 뭐 하여간 누가 돼도 에너지 인프라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거는 약간 좀 뭐랄까요, 뭐 절대적인 시대적 과제, 모든 나라들의 모든 선진국들의 네. 그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에너지를 하는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 사실 뭐 이제 가격을 정부가 이제 국민들이 내수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뭐 가격을 낮춰주고 그렇죠. 뭐 이게 사실 뭐 그 가치 지향적으로 그런 선택할 수 있는데 주주들에게는 그런 건 또 이제 규제 리스크예요. 그 그렇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한국의 에너지 하는 쪽은 뭐 어느 정당이 집권하고 이제 가격을 낮춰주기가 힘들어요. 너무 오히려 너무- 올려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이제 기름값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지금 뭐 한도의 이익이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국의 그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뭐 가격을 낮춰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 적자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또 인프라 투자도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렇죠. 이제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런 류의 기업 그런 아. 것들이 뭔가 이제 정부의 규제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고 또 원화 가치가 강해지는 또 수혜를 받고 그런 기업도 이제 외화부채가 많거든요. 네. 또 이제 잘 고르면 또 배당과 관련해서도 유틸리티니까요. 예, 뭐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배당의 매력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막 성장하고 이런 거는 뭐 최근에 방산 주식도 좋고 한데 그건 뭐 그 스토리대로 뭐 가는 것 같고 자기 동력으로 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못 오른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뭐 중국 관련 주식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못 오른 주식들이 좀 저는 좀 싸 보이고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들으셨어야 됩니다. 예, 알아들으셨어야 되고요. 예, 여기까지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셨고요. 별다르게 들어온 질문은, 관련해서 들어온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저도 걱정이 돼요. 관련해서 금리나 플러스 내수 부양이기 때문에 집값 들썩거리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집값이. 근데 이제 그거는요. 사실 이제 금리를 통해서 뭘 하는 게 되게 세련된 정책이에요. 금리가 높아지면 혹은 금리가 낮아지면 차입자에게 금리 높아지면 비용이 많이 들고 금리 떨어지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거 맞춰서 너네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택은 금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대출 총량 규제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총량 규제는 상당히 안 좋은 정책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각자 내가 높은 코스트를 주고 뭐 차입받아서 집을 사건 뭐라건 한다 그러면 자기 책임에 하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라고 하는 거는 집값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이건 다른 모든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 정부가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대출을 못 받게 해야 돼요. 그 항목으로 받는 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해야 되고 집에 대한 대출 규제는 하자.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걸 조금 까다롭게 하는 하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하느니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서 지난 정권 때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온갖 특례 대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대출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금리 올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다 정책 대출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정책으로 보면 세련도는 떨어지지만은 금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출 총량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은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